다음은 양형진 선생께서 현대과학기술 문명과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양형진 선생께서는 지금 고대 물리학과 교수시고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인디애나 대학을 나오시고 꾸준히 불교와 어떤 과학의 접점을 찾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 사상 이런 걸 통해서 연기나 어떤 중도론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명이 되고 접점이 있는지 를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이 주제에 아마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형진입니다. 40분까지. 40분?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많아서 조금 중간중간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특성과 역사의 시작. 인간은 기껏해야 3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을 했습니다. 10만 년 전까지는 다른 동물의 중간 정도, 주변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칠 능력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포유류였다고 봐야 됩니다. 인간은 아주 다른 동물하고는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땅을 파는 재주도 없고 송곳니가 날카로워서 고기를 뜯어먹을 수도 없고 초식동물처럼 어금니가 넓어서 식물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제대로 정말 마지막 인간 타고난 신체적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그 다음 문단. 그러나 이런 상황은 10만 년도 안 되는 최근에 와서 극적으로 전환됐습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생명사에 비춰보면 10만 년이란 생명체가 조그마한 적응을 위해 자신의 형질을 약간 바꾸는 것조차 어려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10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과 우리 자신은 유전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동일할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특징이나 강점이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포유류였던 인간이 지금은 생명세계의 정점에 서게 됐습니다. 유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두 생명체지만 10만 년 전의 인류는 평범한 포유류의 하나였던 데 반해 지금의 인류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거주하면서 생명세계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는가? 아마도 물론 돌연변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유연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인간의 언어와 그 언어에 의해 촉발된 사고체계는 다른 동물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정교하게 발전된 인간의 언어는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지막 문장. 이처럼 하나만 얘기하죠. 오늘 아침 해가 뜰 무렵 강이 흐르는 동쪽 초원에 사슴떼가 있었다는 정보를 동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교한 의사체계의 발전에 의해서요. 이런 정보를 접한 동료들은 이 사슴떼를 사냥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냥하는 것이 좋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른 동물이나 그 이전의 인류와 달리 언어를 통한 정교한 정보에 근거해서 체계적인 논의와 조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언어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이에 근거하여 사고체계를 정교화하고 조직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를 인지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넘어가겠습니다. 1절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인지혁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인류에게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지혁명의 결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인류 사회에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호모사피엔스의 초창기 역사. 고도의 언어와 사고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불을 다룰 줄 알았던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적어도 1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오직 하나의 종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적어도 33종 이상의 인간종이 살았습니다. 그 뒤에 여러 종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단. 이들의 대부분은 시기적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이전에 생존했던 종들이지만 적어도 호모 네안데르탈과
호모 데니소반스는 호모사피엔스와 동시대까지 생존했던 종들입니다. 유전학 연구에 의하면 중동이나 유럽에는 네안데르탈과 많게는 4% 정도, 현재 호주 원주민과 멜라네시아에는 호모 데니소반스와 많게는 6% 정도의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류의 진화 역사에 있어서 이런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종과는 같은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장. 물론 생명력이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것은 생명사의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한 모든 종이 자연스럽게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단. 다음 문단에 한 조금 중간 세 번째 문장입니다. 호모 데니소반스는 약 5만 년 전에, 호모 네안데르탈은 약 3만 전에, 호모 플로르시안스는 약 1만 2천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멸종은 모두 호모사피엔스가 그들의 거주지역으로 진출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달리 토착 인류들은, 이거는 뭐 두개골이라든가 입 안의 구조라든가 하는 것으로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 없는데, 토착 인류들은 유연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었고 고도의 협력 체계를 운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밀려 자연적으로 도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인류의 다른 종을 조직적으로 몰살시켰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류의 역사는 초창기부터 동족 살해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문단. 생명세계 전체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다른 인류종과 달리 호모사피엔스는 수십 명이 협력하는 사냥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도구학을 사용하면서 수십 명이 협력하는 사냥기술을 습득한 인류가 동물 무리를 몰아서 절벽으로 떨어뜨리거나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뜨리거나 설치해놓은 울타리에 몰아넣어서 대형 동물을 몰살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현생 인류가 진출하게 된 지역의 대형 동물은 하나하나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여러 가지 예를 다 드러났습니다.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이 모든 생명종이 없어지니 인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인류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이르고 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의 고양이와 사자와 호랑이는 2,5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부터 분리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 주위의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자신을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팔라와 사자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사자가 일방적으로 임팔라를 잡아먹는 그런 장면만이 인상적으로 남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임팔라는 사자에게 잡히지 않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되고 사자는 임팔라를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공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지구상의 생태계는 마치 임팔라는 거의 없고 온통 사자만 득실거리는 세계와 같이 다른 동물들은 거의 없고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3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자유와 무아의 역사. 아프리카 사자는 초원에서는 거의 모든 동물 위에 군림하지만 열대우림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열대우림도 아프리카 땅이고 사바나 기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사바나 기구에서는 살지만 열대우림에서는 못 삽니다. 왜 그러냐? 사자는 대부분의 동물을 제압할 수 있는 탁월한 사냥 기술을 지녔지만 이는 초원에서 최적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초원을 벗어나면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하겠습니다. 거기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면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진화의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여 진화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에서는 환경이 변화하면 종의 멸종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로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다른 동물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된
적응된 기능적으로 특수화된 신체 기능 한두 가지를 가지고 살지만 이와 달리 인간은 특수화된 신체 기능이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도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다음 문단.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 초원에서 출발한 현생 인류가 지구 곳곳으로 이주하면서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환경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인 제약과 부족한 생명력에도 불구하고 현생 인류는 혁명적으로 확장한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전수하는 이전 세대의 지식을 활용하고 공동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나 지형 조건 등의 난관을 극복하면서 삶의 터전을 지구의 거의 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갤레는 인간의 특성을 대세계적 개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현생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달리 생물학적 제약에서 상당 부분 해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문장. 이는 인류가 고정된 자신의 속성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무화적인 존재라는 것이며 인류의 역사가 무화적으로 전개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에 관련한 것이 실존주의 같은 거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종교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불교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이 제시하는 세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아마도 지구 생명의 역사일 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 자체가 처음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진화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진화생물학이 뭔지 아마 제대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진화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생물학을 전공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 참 경이가 없습니다. 왜 그 재미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학 같은 것밖에 공부를 안 하고서 생물학을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생명뿐만이 아니라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이 변화해 간다, 진화해 간다 하는 경이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거기 네 번째 문단만 읽겠습니다. 더욱 극적인 사건은 현재 지구의 대주성분인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달리 지구에만 오직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태양이 있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거의 같은 평면을 돕니다. 이거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같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중에서 오직 지구에만 우리가 살아서 숨쉬기에 적합한 21%의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지구 생명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더욱 극적인 사건은 현재 지구 대기의 주성분인 산소다.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고 따라서 대기권 상층부에서 자외선과 방사선을 적절히 걸러내는 오존층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체는 오직 바닷속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미생물인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가 원시 생명체가 광합성을 하면서 지구 환경과 지구 생명의 역사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놈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바닷속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산소가 바닷속에 녹아있던 철 이온을 전부 산화철로 바꿉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철광석의 95% 이상은 그때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철들입니다. 그 미생물들이 바닷속에 있는 마음이 급해서 바닷속에 있는 철이온을 다 철광석으로 바꾸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계속했고 그것들이 바닷물 속에 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는 산소가 지구대기에 형성된 과정입니다.
이 풍부한 상소에 의해서 성취권은 오존층이 만들어졌고 그 오존층에 의해서 바닷속에만 숨어있던 지구 생명이 육지로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문단. 이렇게 태양에서 오던 강력한 자외선과 방사선이 차단됨으로써 바다에 존재하던 생명체가 4억 3천만 년 전에 육지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바다에 갇혀있던 생명세계의 영역이 전 지구로 확산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그렇게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지구에는 산소를 호흡하게 되는 생명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산소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옷쓰리 같은 것이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많이 변했다. 그리고 우주가 다 변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체가 재행무상이다. 그러면은 왜 무상인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변화 과정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서 이 변화하는 과정을 자연과학에서는 진화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무상이어야 하는가? 그들은 왜 인연이 화합하면 나타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존재여야 하는가?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법 무아라고 합니다. 다음 문단. 일체의 모든 존재가 무아이기 때문에 상호의존과 상호연관의 연기에 의해서 세계가 펼쳐집니다. 다음 문단. 그러나 이거는 이제 서양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넘어가서 요 장의 마지막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한 것은 왜 서양에서 진화라고 하는 개념, 생명 종행이 변화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을 설명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4절의 마지막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실체, 리얼리티를 수학적 조화로 이해했던 피타고라스 이후에 실제에 대한 확고하고 오래된 믿음은 근대화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쉽사리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물리학과 진화생물학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서구 실제론의 확고한 전통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과학 철학의 일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제론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세계관이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불교는 무아의 원리를 기반으로 세계관의 기초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서양에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세계관에 대한 완전한 대체가 불교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교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세계관의 기초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은 미래 세계의 세계관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구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연과학의 성과를 동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주 포괄적이고 정치한 논리가 동원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적어도 수십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종교나 학문보다 불교가 더 잘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5절. 생명을 응해 행복을 추구하는 생명불교를 해야 됩니다. 인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혁명과 농업혁명, 도시혁명, 과학혁명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단.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이러한 발전 과정이 생명세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점입니다. 현생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다른 종과 대형 동물을 없애는 과정을 동반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세계에 대한 이런 폭행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사 전체의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인류는 다른 생명종이 살 수 없는 지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서식지의 예가 나옵니다. 대량 멸종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200~300만 년 안에 생명종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대량 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는 5번 정도의 대량 멸종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6번째 대량 멸종은 자원의 낭비와 고갈, 병원균의 확산, 공기와 물의 오염, 산업화에 따른 전지구적인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 도시와 경작지의 확산으로 인한 서식지의 축소와 파편화, 사냥과 남획으로 인한 직접적인 종의 멸종 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대량 멸종의 원인과 확연히 다른 이 모든 원인은 단 하나의 생명종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생명종이 대량 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생 인류의 역사 축에 있었던 다른 인류종이나 대형 동물의 제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심하고 광범위한 생명세계에 대한 폭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분류 운동을 해야 된다. 다음 문단.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은 미생물을 제외한다면 인간이 기르는 가축과 인간이 경작하는 식물 그리고 인간 자신뿐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인류도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불교 운동은 불교가 해야 하는 운동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6절.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불교. 인지혁명에 의해 생물학의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인 확장과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성장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에서 출발한 호모사피엔스는 중동을 거쳐 유라시아의 전 대륙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퍼져나갔고 빙하계를 이용하여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으며 원거리 항해수를 익혀 호주에 정착했다. 인류가 지닌 생물학적인 한계를 인지혁명의 성과로 극복하면서 주거지를 지구의 거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이 과정에서 인류의 다른 종이 모두 절멸하였고 대형 동물이 멸종했습니다. 농업혁명 이전에는 사실 지구 전체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도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혁명에 의해서 인류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량의 풍부함이 개인의 형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농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이유는 인구의 증가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분명히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개개인의 인류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문단. 그래서 농업혁명을 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지금 발전한 것 같은데 그 발전이 혹은 성장이 인간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 다음 문장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런 경향은 그 이후의 인류 역사에도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농업혁명 이후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고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을 통해 왕국은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됐지만 대부분의 인류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렀고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의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류가 빈곤했던 것은 빈곤이 부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부의 공정한 분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성장이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장에 대한 신념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확고해졌지만 자연과의 공생을 포기하고 부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면서 이방인을 정복하여 착취하고 생명세계를 파괴하는 삶의 양식은 적어도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성장이지만 그 성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인지혁명은 다른 생명종보다 인류를 우월한 존재로 격상시켰고 엄청난 부를 넘겨줬지만 우리를 이전보다 더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사실상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지에 있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있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정신없이 페달을 밟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 필요한 것은 오로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류 문명의 관성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성장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만다는 경제학의 원리, 캐피탈은 본성이 스스로 그 자체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성장하려고 하는 것에 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적 도약이 아니라 정신적 도약일 것입니다.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독점하지 않고 나누며 이웃과 같이 살아야 하고 생명세계와 공존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불교가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불교가 해야 하는 일이고 다시 한번 불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관습에 젖어서 맹목적으로 추동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류의 특성과 인류 고유의 문명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습니다. 불교 교단의 성장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도약과 번영을 누적적으로 성취하는 성장의 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장을 위해 피지배 계층과 이방인을 착취하고 생명종을 몰살시키는 퇴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퇴행의 과정을 반성하고 종식시키면서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을 불교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불교가 전해줘야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무아의 세계관을 인류의 세계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와 생명세계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문명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은 불교가 해야 하는 일이고 불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남았습니까? 지났습니다. 더 있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 글에선 쓰지 않은 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불교의 가치관을 이런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불교의 가치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전법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전법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불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저희가 자랐을 때는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사실상 못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한테 불교를 제대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장치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교단이 불교 유치원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한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활동이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전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 가령 옛날에 한국 불교연구원에서 이경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사 불자운동 같은 것을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중학교 선생님이든 고등학교 선생님이든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던지는 아주 조그만 말 같은 것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거를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이나 남았습니다. 시간 조금 줄여줘서 감사합니다. 양형진 선생 발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양형진 선생 빅스토리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이 불교하고 자연하고 생명하고 어떤 과학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8억 년에 이제 생명이 지구상에 최초로 이제 출현했고 그것들이 이제 개체적으로는 이제 적자 생존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코시스템 안에서 공진화를 해왔다. 그리고 700만 년 전에 이제 인류가 침팬지에서 분리가 되었고 그 인류가 상당히 이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제 지능이라는 걸 발달시켰고 특히 이제 언어를 쓰게 되죠. 침팬지와 다름없이 이제 하다가 이제 폭스피트 유전자라는 것이 이제 10만 년 아니라 저는 20만 년을 알고 있는데 20만 년인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언어를 쓰게 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 의미들을 만들고 또 이제 사회지능이나 자연지능이나 이 과학지능을 합쳐서 이제 인지협력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공진화되었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이 자연이나 인간을 보더라도 무화하고 연계하다.
그것은 뭐 자연과 인간과 생명의 모든 원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심각한 것은 6차 대멸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에 세계 동물보존협회에서 그 샘플링 조사죠. 전수조사 아니면 샘플링 조사한 것에 의하면 38%의 생명이 지금 멸종 내지는 멸종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차 대멸종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정경일 선생님 발표한 거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무와 연기대한 인식을 하고 이제 성장 위주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이제 전환하고 그럴 때 이제 불교가 이런 생명평화, 불교적인 지혜들을 갖다가 전파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어린 애부터 새롭게 이런 어떤 지혜를 갖게 하는 운동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질문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짧게 해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이. 짧게 네네. 교수님의 과학에서는 불성이 보이고 아주 짧게 했습니다. 네. 좋은 선생님 평가로 듣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죠? 네, 이병호 선생님. 질문보다는 이제 잘 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연과학에서는 진화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한다. 전혀 저는 생각 못했던 건데 불교의 무상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원리가 된다라는 정도는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연과학의 진화로 설명하니까 훨씬 더 와 닿는데요. 이렇게 근데 학계 일반에서는 불교와 자연과학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유사과학이다 또는 뭐 아무튼 안 좋은 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교의 무아론과 이게 진화론을 연결시킨 거가 저로서는 확 와닿는데 또 어느 학계 일각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유비다, 뭐 대비다 이런 식의 반론도 또 제가 어디서 들어서요. 반론하시는 분을 만나봐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딱 하나 뭐 그냥 아주 짧은 예 하나만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딱 그 생각하면은 내가 뼈가 있고 다리 근육이 있으니까 걸어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얼음 위에서는 왜 못 걷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물리학에서 보면 자연과 반작용입니다. 그러나 가령 불교에서 보면은 나라는 인이 있고 나라는 인이 걸어갈 수 있게 하고는 땅이 있습니다. 나와 내가 있음으로써 이 연이 나를 걸어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물리학의 얘기랑 불교의 얘기랑 같이 갈 수가 있지 않는가. 특히 포함해서의 법계 연리 같은 부분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나. 그래서 시편문 중에 하나가 탁사현법 생애문인데 사물에 의탁해서 법이 드러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굳이 부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에 제가 요거에 보태면 이제 지금 이병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논쟁이 있었고 특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프리츠오프 카프라의 그 물리학과 타오라는 거 많이 보셨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되고 뭐 김지하 선생은 그걸 거의 교조적으로 믿고 계신데 미국 학계에서 그게 이제 사이비과학, 유사과학도 아니고 사이비과학이라고 이제 과학계에서 그렇게 거의 결론 내려서 칼 세이건 같은 사람 교수가 중심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학은 검증과 반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성현들이 어떤 은유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불교는 그릇이 커서 이 연기 무와 갖다 대면 해석 안 되는 게 양자 물리학까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갖다 대면 유사성의 어떤 유추들은 상당히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불교가 발전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실험이나 객관적인 관찰과 검증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일종의 그러기 전까지는 가설에 머문다는 것이죠. 장성호 선생님.
예, 무기한 이 뭔가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불교, 응용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양영진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의 이 발전이 될수록 결국은 이 지구 전체의 이 생태계가 망해가는 그런 어떤 우울한 모습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일단 욕심 때문에 기술을 또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양 교수님도 또 이제 물리학과 비롯해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계속 공부를 해오신 분이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 기술 발전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검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무조건 자본의 탐욕에 의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본의 탐욕에 의해서 기술이 이용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과학기술을 공부하시는 학자 입장에서 그런 흐름이나 그런 거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별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자본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도 그렇고, 대항해 시대를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지배한 것도 그렇고 다 자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데는 그 자체로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본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에 의해서 신대륙이 개척되고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본이라든가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무한 증식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류의 종말은 뻔한 게 아닌가.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진국 대부분에서 인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상당히 지금까지만 해도 자연과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지구상에 얼마만큼의 인류가 있어야 자연과 공존할 수 있으면서 같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으면 저는 좋겠다. 과학은 발달하더라도 인구가 만약에 전 세계적인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면 자연과 같이 공생하면서 같이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10만 년 혹은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10,000년 동안의 역사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인류의 역사는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본과 과학이 발전을 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상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다만 한 가지 희망은 인간의 수가 줄면은 그래도 좀 오래 버티거나 공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암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 안에서 인간이 만약 없어져 준다면 다른 생명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명의 역사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예측도 해봅니다. 네. 제가 희망 하나만 드리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류 지금도 양형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 그런 질문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강인공지능이 발명이 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스티븐 호킹부터 모든 사람을 확신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강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그것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결국 저는 관건은 자본주의와 결합하느냐라고 봅니다. 자본주의와 결합할 때는 과학기술이 탐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거기와 결별 안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자체가 탐욕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이 이제 외친 건데 이제 공유경제 영역이 넓어지겠어요. 저 대학 다닐 때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00만 원 이상 주고 샀어요. 근데 누가 지금 그거 위키피디아 봅니다. 그런 식으로 공유경제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제가 옛날에는 아날로그 카메라 찍으면 그 인화비 아까워서 아주 선정해갖고 몇 개만 보내줬잖아요. 근데 지금 500장, 600장 막 보내주죠. 한계 비용이 제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역들이 20% 이상이 넘기 시작하면 지금 5%인데요.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으로 갈 거다. 이게 하나 희망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해서는 실제 뭐 조사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작게 본 사람은 700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전에 자연과 공존하던 인류의 개체수가 700만이었기 때문에 700만으로 줄이지 않으면 자연과 공존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지금 75억인데 그러면 75억 명을 다 어디를 보내거나 죽이거나 그래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1억 8천까지도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성 식민지나 이런 것도 전에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봤지만은 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칼 세건이 화성 식민지 플랜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이 없을 때 전제하고 만드는데 지금 물이 있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 플랜의 예산에 거의 뭐 몇백 분의 1이면 또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갖고 더 우리가 좀 더 인류가 공존하고 자연과 공존하고 또 약자와 강자가 공존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지향하는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